네, 반갑습니다. 저 오늘 10분을 모셨는데 저는 그냥 장을 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9분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랫동안 우리는 환경 문제 그러면 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. 산불도 그렇고 기름 유출도 그렇고 태풍이 불어도 전 지구적으로 부는 게 아니잖아요. 환경 오염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 그냥 벌어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그냥 국지적인 문제였잖아요. 그러다가 갑자기 전 지구적인 문제가 이제 나타난 거죠. 기후변화.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덮쳤습니다. 저는 진화학자이기 때문에 다윈을 평생 연구하고 살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. 그 모든 걸 열어젖힌 다윈의 종의기원이 출간된 해가 1859년인데 그때가 우리가 석유를 캐기 시작한 해였습니다.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책을 낸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어떤 생물의 다양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탄소 화합물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된,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연구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? 그 하와이에서 오래도록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고 계셨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제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이 된 건데, 참 오래도록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했어야 했습니다.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냐, 요즘은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이제 용어도 생겼지만 그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였습니다. 아무리 과학적 증거를,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꺼내놔도 참으로 묘하게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사실이냐고 자꾸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참 지금도 우리가 가짜뉴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일찌감치 우리들은 이 문제, 가짜뉴스 문제를 겪어왔습니다. 그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전 미국 부통령 앨 고르셨죠. 비록 대통령은 못 됐지만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 책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멋있게 만들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죠. 2007년에 IPCC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습니다. 그 후로 우리가 참 많은 국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. 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회의는 2009년 저희가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광고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이죠. 이재석 씨가 정말 기가 막힌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이거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복도에 이렇게 탁 내걸었는데 정말 세계인들이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와서 딱 보면 느끼시더라고요.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광고를 보면서 국내용은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끼리 똥을 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. 이게 코끼리 똥인데 뜻밖의 서양 사람들은 코끼리 똥을 본 적 있으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그냥 먼 데서도 보면서 오면서 코끼리 똥이 왜 저기 있어? 이러고 다가오시더라고요. 코끼리 똥, 똥산 놈이 치우라라는 그냥 내용입니다. 똥산 놈은
정해져 있는데 세계 몇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저 다른 나라들이, 작은 나라들이, 똥을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은 나라들이 치워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뱁새가 치우려고 지금 나와 서 있는 겁니다.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네, 가장 똥을 많이 싸는 친구가 누구죠? 네,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주범입니다.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임기 때도 난 탈퇴하겠다. 그래서 미국을 파리 협약에서 빼낸 그 짓을 하더니 이번에 또 해치우더군요. 이번엔 첫 그 임무로 이걸 해치우더라고요. 왜 그랬겠어요? 바이든 대통령님이 임기 첫 행정 임무로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는 걸 했잖아요.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. 전 세계가 환호했고요. 그걸 그대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한 거죠. 참 어쩌면 좋은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친미파입니다. 네. 일찌감치 미국에 유학을 했고요. 유학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학점이 나빠서 미국 유학 못 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겨우 갔고요.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버지한테 한 학기 등록금 겨우 받아서 거의 이 다음에 저 유산 주실 거 있으면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수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만 받아서 가서 10년이 넘도록 미국 사람들 돈으로 네,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까지 가서 공부를 한 덕에 저는 뭐 평생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친미파입니다. 근데 요즘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미국을 어찌할꼬. 참 최근에 미국은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환경 문제가 뭐냐 그러면 둘이죠. 생물 다양성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. 기후변화의 문제는 뭐 IPCC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 IPCC를 오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이회성 사무총장님이시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회성 사무총장님을 끔찍하게 존경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국제기구 이끌어 봤어요. 2년 동안 CBD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의장을 해봤는데요.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. 저놈의 만장일치제를 돌파하지 못해갖고요. 뭘 해놓은 게 없습니다. 그런데 기후변화 쪽에서는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회성 총장님의 그 리더십으로 거의 170개국 대표들이 그때 모였었는데 그 모든 대표들을 전부 사전에 설득해 놓고 저 온도를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저거를 2도가 아니라 1.5도로 낮추시는데 성공하신 겁니다. 저는 그 리더십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.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는 거고요. 그때 과연 1.5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얼마가 될 거냐, 저희 과학자 패널에 숙제를 주셔서 저희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, 네, 재작년에 IPCC 6차 보고서를 내시면서 리더십은 발휘해 놓고 왜 또 뒤통수를 치시는지, 저 시기가 10년 앞당겨진다 여기 그렇게 내셨잖아요. 만일 저 시기가 2030년이었더라면, 그런데 10년이 앞당겨진다면 2020년 이미 지났죠.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결론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.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약간 오늘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. 그동안 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건데요.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
그 헛소리에 굉장히 반응을 제가 심하게 합니다.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하고야 말겠다, 이런 얘기를 기술 분야 사람들이 자꾸 해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동안 악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저 이제 마음을 바꾸렵니다. 그 제6의 대멸종이라는 책을, 6번째 대멸종이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 상을 받았던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죠.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? 요즘 제가 치매 초기라서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.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최근에 2번째 책을 냈습니다. 화이트 스카이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. 일독을 제가 권합니다.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욕조에 비유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두면 욕조가 언젠가는 찬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이미 2도 욕조는 거의 다 찼고 1.5도 욕조도 거의 넘칠 지경에 이르렀다. 그래서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. 구시렁거리지 말아라.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. 심지어는 저 책에 보면 대기권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리는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예전에 저 같았으면 저런 미친놈 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래도 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는데요. 저는 우리 사회학자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. 우리 인류의 역사에 2번의 아주 대단한 전환이 있었다. linguistic turn, 언어적 전환, cultural turn, 문화적 전환이 있었다. 최근에는 그분들이 technological turn, informational turn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생태적 turn, 생태적 전환이다,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.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그냥 모든 어떤 것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오게 됐다는 거죠. 결국은 이 모든 게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 거잖아요. 지속 가능성은 무슨 얘기입니까? 우리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겠다. 참 우리 이거 갖고 오랫동안 책도 많이 내고 학회도 많이 열고 했는데 솔직히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. 저 후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릅니다.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얼굴도 못 볼 후손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지금 훼손한다.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시점에서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을 한번 다시 회상해 봅니다. 박경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느냐. 참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. 원금은 건드리지 말라. 그 얘기가 뭡니까?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더 이상 파괴하지 말아라.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. 저는 뭔가 구체적인 지침을 박경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요? 한번 우리 세대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, 우리가 싼 똥을 우리가 치우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자만 갖고 사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지난 대선 때 헌법 개정을 해볼까 해서 여러 사람들과 참으로 여러 달 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. 처참하게 실패했고요. 그랬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모여서 저한테 한번 숙제를 주시길래 제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3항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. 대한민국 국민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. 네,
감히 헌법 제1조에 이런 걸 담을 수 있을까? 담아야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. 비록 지난번 대선에는 제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. 좀 전에 저를 소개하실 때 제가 유튜버라고 소개를 받으셨는데 제법 잘 나가는 유튜버입니다. 거의 75만을 호령하는 유튜버인데 그 제 유튜버에 저는 평소에 정치권하고는 전혀 뭘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선 후보를 다 제가 불렀었습니다. 이걸 꾹꾹 찌르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단 한 분만 안 오셨습니다. 그 안 오신 분이 결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한번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또 한 번 지금 샘솟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네,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.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칠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